수질 분석 14번째 탁도와 SS의 관계 그리고 투명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SS와 탁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부유물질이 많으면 당연히 SS도 커지고 탁도도 높아지죠. 그런데 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이 SS와 탁도의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같은 무게의 부유물질이라면은 입자가 작을수록 탁도가 큽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탁도가 크다.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은 동일한데 탁도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입자가 얼마나 작으냐에 따라서. 그 입자가 크면은 비교적 맑고 작으면은 혼탁하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한 책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큰 양동이에 분필을 한 개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 분필을 한 개 넣었어도 아직 물이 맑은 상태로 보이겠죠. 그런데 이 분필을 곱게 갈아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그 물에다가 동일한 양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동일한 양을 분말로 만들어서 넣었다. 그럼 분필 한 개만 갈아 넣어도 물이 아주 하얗게 뿌옇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SS와 탁도의 차이입니다. SS로 측정하면 두 개가 동일해요. 동일한 질량의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탁도를 측정해 보면 한쪽은 맑은 물이고 한쪽은 아주 혼탁한 물인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입자의 크기가 주는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면 무게는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표면적이 아니라 이게 길이입니다. 표면적은 길이의 2제곱에 비례합니다. 근데 왜 표면적을 따지느냐 하면 빛을 산란시키는 특성은 표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빛을 산란시키는 것은 입자의 표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에 비례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입자가 있으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이 표면적에서 표면에서 빛을 산란시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입자가 빛을 산란시키는 그 양은 면적, 표면적에 비례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길이가 1대 10인 그런 입자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입자가 여기 있고 하나는 큰 입자입니다. 길이가 1대 10입니다. 그러면은 그 표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면 제곱비로 나가기 때문에 1대 100이 돼요. 그런데 볼륨은 얼마가 되느냐면 1대 1000이 되죠. 길이의 이거는 3승에 비례하고 이것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입자의 경우에 표면적과 무게, 표면적하고 나누기 볼륨의 비를 보면은 여기서는 작은 입자에서는 1이고 큰 입자에서는 0.1이 되죠. 예. 작은 입자일수록 이 부피에 대해서 면적의 비가 크다. 그러니까 빛을 산란을 잘 시킨다. 즉 산란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SS는 무게에 비례하고 탁도는 표면적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이 탁도와 SS의 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보면은 입자가 좀 큽니다. 하천은 유속이 빠르죠. 유속이 빠르니까 조금 큰 입자들도 떠 있어요. 뭐 한 10마이크론, 20마이크론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SS하고 NTU, 탁도를 비교해 보면은 SS가 더 크고 탁도가 오히려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정의는 그 클레이 1mg per 리터가 1NTU니까 이거는 무게죠. 무게니까 결국 SS죠. 이건 탁도입니다. 그러니까 SS와 탁도는 같은 값이어야 하는데 이게 다른 값이다.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천에서는 이 탁도가 좀 더 크고, 호수에서는 또 반대로 큰 입자들이 다 가라앉고 아주 작은 입자들만 떠 있습니다. 또 플랑크톤 이런 것들도 많이 떠 있죠. 유기물. 유기물은 좀 가볍죠. 그러니까 SS가 작게 나와요. 그래서 탁도가 더 크다 하는 거죠. 입자의 종류로 보면은 광물은 비중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암석, 토양 이런 것들은 2.5고, 생물체는 비중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에서 그 광물이 적고 플랑크톤이 많이 떠 있으면은 뭔가 혼탁하긴 하지만 무게는 적게 나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호수에서는 탁도가 더 크고 하천에서는 SS가 좀 더 크고,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탁도 측정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즉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즉시 측정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부유물질들을 가만히 두면은, 실험실에 가만히 두면은 서로 가라앉아서 엉겨 붙습니다. 그것을 그 응집 침강이라고 하는데, 응집 침강이 일어나면은 입자의 그 크기가 변하죠. 서로 작은 입자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탁도가 높았는데, 이게 서로 하나 엉겨 붙어 가지고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작아졌다 그러면 그 탁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어디서 또 많이 일어나느냐면, 유기물질, 드브리가 많은 시료에서 특히 잘 일어납니다. 이 낙엽 부스러기 같은 그 유기물질, 드브리는 표면에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붙어 살면서 끈적끈적한 필름을 만들어요. 끈적끈적한 그 유기물로 뒤덮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클레이들이 달라붙는 거죠. 또 살아있는 LG도, LG 세포나 이런 것들도 점액질을 표면에 발생해서 분비해서 끈적끈적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에 들어가면은 LG 표면에 클레이 파티클들이 막 달라붙어요. 이렇게 해서 입자들이 달라붙어서 커지면은 그 탁도가 감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탁도는 현장에서 즉시 측정해야 되고, 실험실에 와서 오래 침강됐다가 측정할 때는 상당히 변질되어 있을 것이라고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했던 시료를 측정할 때는 교반을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그 응집한 입자들을 다시 다 깨트려야 돼요. 분쇄해가지고 흐트러뜨린 다음에 측정해야 정확한 탁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주 조용히 있던 그 호수물, 심층에 있는 호수물 이런 것들은 그 응집되어 있는 입자들이 아주 그 연약하게 응집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흔들리면은 응집되어 있던 그 입자들이 깨집니다. 깨지면서 오히려 탁도가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응집 침강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냉장 시료를 측정할 때 흔히 나타나는 오류가 뭐냐면, 차가운 물을 측정 튜브에 넣으면 표면에 이슬이 발생합니다. 그 이슬이 발생하면은 빛의 투과를 방해하죠. 빛을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거나 이런 방해를 하기 때문에 탁도가 정확히 측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도의 환경학적 의의는 무엇인가? 탁도는 그 수중 생물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면은
그 수중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탁도예요. 뭐 BOD나 산소 부족, 중금속 오염 뭐 이런 것들은 빈도가 작습니다. 빈도가 낮은데 이 탁도는 아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을 교란하면서 토양 침식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중 생태계에 피해를 많이 주는,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요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요인이, 나쁜 수질 악화 요인이 이 탁도 증가예요. 수생 식물을 보면은 그 광합성을 방해합니다. 식물이 광합성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식물이 못 자라죠. 이거 흙탕물이 되면은 수생식물이 없어져요. 수생식물이 없어지면은 그 수생식물에 의존해서 살던 미소한 그 플랭크톤, 미소한 그 곤충 유생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물고기가 알을 낳을 곳도 없어집니다. 수생식물에다가 알도 잘 낳고 치어들이 거기에 은신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생식물이 줄어들면은 수중 동물상도 크게 감소하는 그런 큰 영향을 줍니다. 또 물속에 이 흙탕물이 많이 있으면은 동물이 먹이를 먹을 때 플랑크톤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부유 토사를 같이 먹게 되죠. 부유 토사를 같이 먹으니까 그 플랑크톤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클레이를 먹으니까 먹이의 질이 나빠지죠. 또 동물 플랑크톤이 무거운 그 클레이를 먹게 되면은 몸의 비중이 커져서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죽는 거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천에서는 그 부착조류가 있는데 그 부착조류 표면에 부착조류 돌 표면에 이제 돌 표면에 부착조류가 이렇게 붙어 사는데 여기에 이제 클레이들이 자꾸 가서 덮이면은 이 부착조류가 사는데 장애를 주고 또 다슬기 같은 그런 그 저서동물이 부착조류를 긁어 먹게 되는데 이때 클레이를 같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서동물의 먹이의 질이 나빠져서 성장에 저해가 된다. 또 동물이 아가미에 달라붙으면은 아가미를 막아서 호흡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은 물고기는 또 이 아가미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점액질을 많이 분비해야 돼요. 또 몸의 표면에서도 그 부유물질이 많은 곳에 사는 물고기는 몸 표면에서 점액질을 많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부유물질을 자꾸 떼어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굉장히 동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큰 입자보다도 무게가 같은 무게라면은 개수가 많은 미세 입자가 더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큰 입자 몇 개 있는 것보다는 작은 입자가 많으면 그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입자 개수는 SS가 그 주로 측정하는 거죠. 큰 입자는 무게를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탁도는 주로 작은 입자에 의한 빛의 산란을 많이 측정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무게를 측정하는 큰 입자를 측정하는 S보다는 작은 입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탁도를 측정하는 것이 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하천 생태계 보호 기준을 SS가 아닌 탁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질 기준에 탁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SS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탁도를 사용하고 있죠. 이게 내가 보기에는 더 합리적입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SS보다는 탁도가 더 좋은 기준이고 또 측정도 빠르고 간편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탁도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느냐면 미국에서는 일반 하천은 40NTU, 40NTU면 눈으로 볼 때 약간 혼탁해진다 하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송어가 사는 하천은 더 기준이 엄해요. 20NTU 정도로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송어가 살기 위해서는 송어는 그
더 보호를 요구하는 그런 청정한 하천에 사는 물고기고, 부유물이 많으면 잘 못 살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보면은 우리나라 어류를 보면은 SS 40mg/L, 그러니까 탁도로 보면 40 NTU 정도 되죠. 이 40 NTU를 초과하면은 어류의 그 다양성이 감소하더라. 그런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한 SS 40mg/L 정도, 탁도 40 NTU 정도를 넘어가면 생태학적으로 그 데미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맑기를 측정하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투명도라는 것이 있어요. 투명도는 transparency라고도 부르고 세키 디스크 뎁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투명도를 측정하는 판이 세키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의 그 해양학자인 세키라는 사람이 고안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세키 디스크입니다. CHI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세치가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세치 디스크라고 읽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래 이것은 이탈리아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발음으로 세키 디스크가 옳다고 합니다. 그 판은 어떤 걸 쓰느냐면 직경은 10cm, 20cm, 30cm, 1m 다양해요. 그러니까 투명도가 깊은 곳은 아주 큰 걸 쓰고, 아주 혼탁해서 투명도가 1m도 안 되는 곳에서는 10cm만 써도 충분히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을 쓰기도 하고 블랙 앤 화이트, 흰색과 검은색이 교대로 되어 있는 것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흰색만 있는 것은 주로 바다에서 많이 쓰고, 담수에서는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을 교대로 해놔서 검은색과 흰색이 구분이 안 되는 그 깊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백그라운드가 좀 어두운 검은색이면은 이런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그냥 흰색만 써도 되는데, 주변이 좀 밝은 회색이라든가, 담수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회색 같으면은 이 흰색하고 회색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좀 밝거나 회색인 경우에는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원판을 집어넣어서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수심을 측정하는 거죠. 또 다시 끌어올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수심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평균 내 가지고 0.1m 단위로 보고합니다. 이 투명도의 특징은 수면에서부터 이렇게 투명도판이 있는 곳까지 빛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투명도 수심까지 이 사이의 표층의 평균적인 빛 투과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투명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자연호에서 식물 플랑크톤의 현존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자연호에서라는 조건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연호는 체류 시간이 긴 호수들입니다. 보통 10년 이상 이렇게 되는 호수들이죠. 그런데 오랜 동안 가두어져 있는 물은 부유물질이 다 가라앉고 없어요. 그리고 떠 있는 거는 조류, 플랑크톤들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무기부유물질은 거의 다 가라앉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물 플랑크톤의 양과 이 투명도가 아주 좋은 관계를 보입니다. 역관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명도하고 식물 플랑크톤 밀도하고의 관계를 보면 이런 역함수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투명도 한 1m에서 4m 정도 사이에서 그러니까 투명도 한 1m에서
한 4m 요 구간에서 좋은 그런 그 역관계를 보이죠. 역비례의 관계를 보이죠. 그래서 그 투명도로부터 식물 플랑크톤의 양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 투명도 1m 이하에서는 잘 안 맞습니다. 투명도 1m 이하가 되면 이렇게 식물 플랑크톤 밀도에 대한 그 민감도가 좀 떨어지죠.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됩니다. 또 투명도가 또 4m 이상 되면은 여기는 왜 잘 안 맞느냐 하면은 이 식물 플랑크톤보다는 무기부유물질이 또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됩니다. 식물 플랑크톤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쪽도 조금 식물 플랑크톤의 밀도하고의 관계는 좀 떨어지고, 그래서 1m에서 한 4m 요 사이가 가장 민감한 구간이 됩니다. 자, 투명도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사용이 됐어요. 한 1800년대 후반부터 사용이 됐는데, 그 당시 그 탁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별로 없던 시절이죠. 그때 간단한 장비로 육안으로 부영양화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영양호에서는 투명도가 보통 한 1.5m 이하, 미국 기준, 유럽 기준에서는 한 2m 이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한 1.5m, 우리나라는 좀 부유물질이 약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1.5m 이하면은 부영양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인공호에서는 좀 문제가 가끔 생기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홍수가 지는 경우에 흙탕물이 들어오죠. 무기부유물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탁도를 측정할 수는 있는데 식물 플랑크톤의 현존량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는 거죠. 물의 혼탁도는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은 투명도 이하의 수층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끔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은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흙탕물이 들어오면은 표면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층으로 들어갑니다. 흙탕물은 밀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밀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중층으로 들어가 있는데, 투명도를 측정해 봐야 표면에서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흙탕물이 있는 거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표면만 측정하니까. 그래서 수심별로 측정할 수 없다는 그런 큰 단점이 있고, 야간 측정도 안 되고, 또 물가에선 측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야만 되니까 이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투명도가 별로 그렇게 잘 사용이 되질 않습니다. 바로 탁도계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탁도를 측정하거나 그 SS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죠.